인생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을 때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워지는 이름. 사람은 이름으로 불릴 때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보, 아버지, 선생님. 그 호칭 하나에 역할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하루를 버틸 이유가 생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이름이 들리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서도, 사고를 쳐서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조용히 다음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벨소리는 잦아들고, 메신저 알림은 멈추고, 어디에서도 내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도 나를 반기는 이가 없고, 온종일 입 밖으로 내뱉는 문장보다 마음속으로 삼키는 문장이 더 많아지는 시기.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이건 분노나 억울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존재가 천천히 희미해지는, 마치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감각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이 지워짐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기도 아닙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시간에 한 인간이 어떻게 하루를 넘겨냈는지에 대한 생존 기록입니다. 그 시간을 무려 18년이나 살아낸 사람, 다산 정약용의 기록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자리에서 밀려난 자의 고요. 정약용은 한때 조선의 중심이었습니다. 임금이 묻고 관료들이 그의 답을 받아 적던 시절, 그의 말은 곧 길이 되었고, 그의 생각은 곧 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유능한 사람보다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 법입니다. 정약용이 밀려난 건 어떤 명확한 대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가 시대의 거대한 파도와 잠시 어긋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어제까지 정답이었던 말이 오늘은 위험한 독이 되고,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벼슬에서 밀려나고, 집에서 밀려나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밀려납니다. 아무도 변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해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시작됩니다. 잘못을 했다면 사과라도 하고, 죄가 있다면 벌이라도 받으면 될 텐데, 이유 없이 자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길이 막막해집니다. 명함도, 직급도, 나를 찾던 사람들의 환호도 사라진 빈자리에서 인간은 발가벗겨진 채 홀로 섭니다. 전남 강진, 그 멀고 낯선 땅으로 향하는 유배길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제 나를 부를 사람이 없겠구나. 그 무거운 침묵을 짊어지고 그는 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은 사소한 것들. 강진의 유배지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 아침. 정양용은 정해진 거처도 없이 주막집 뒷방을 전전하며 떠돌았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보다 내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낄 때 영혼부터 더 빨리 썩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넘쳐나는데 그 시간을 채울 의미가 사라진 상태. 정양용은 그 파멸의 갈림길에서 아주 작은 선택을 합니다. 대단한 복수나 화려한 재기를 꿈꾸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보내겠다는 자신과의 사소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낡은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새벽의 흙길을 밟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어제와 같은 길을 어제와 같은 시간에 걷는 것뿐입니다. 몸을 가만히 두면 생각이 먼저 주저앉고 생각이 주저앉으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걸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는 걷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지면 위에 꾹꾹 눌러 확인시켰습니다. 그는 버틴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 하루를 고른 겁니다. 낮에는 쉬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당장 누군가 읽어주길 바라고 쓴 게 아닙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세상에 내보내는 발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생각할 수 있는가? 나는 아직 살아있는가? 그는 방대한 책을 집필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흩어지려는 자기 자신을 종이 위에 붓으로 붙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일기를 쓰고 텃밭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고 매일 같은 공원을 산책하는 이유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버려두지 않았다. 그 사소한 증거들이 모여 정약용의 18년을 지탱하는 단단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편지 끝에 번진 가장의 눈물. 정약용에게 멀리 떨어진 가족은 가장 큰 버팀목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아픈 침묵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가족에게 쓰는 편지는 때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절절한 말보다 차마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참한 모습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에 자신의 구체적인 고통을 일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뼈마디가 쑤신다는 말, 식사가 비참하다는 말, 방안이 춥다는 말 대신 자식들은 어떤 책을 읽는지 걱정하고 부인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말들로
편지를 채웠습니다. 편지를 읽은 가족들은 안심하며 생각했겠죠. 아버지는 그래도 그곳에서 잘 지내시나 보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짧은 말 한마디를 적어보내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은 오열을 삼켜야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라는 죄책감, 멀리서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무력감,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붓을 움직이다가 문득 번진 먹자국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을 고독한 손가락을 상상해 봅니다. 진정한 가장은 자신의 무게를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안에만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내 아픔이 가족의 평범한 하루를 무겁게 만들까봐 정약용은 유배지의 그 길고 긴 밤을 혼자서만 알았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당신 역시도 평생 동안 비슷한 편지를 마음속으로 써왔기 때문일 겁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했던 수많은 순간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홀로 사겨온 세월들, 그 숭고한 침묵과 인내가 쌓여 지금의 당신이라는 깊은 산을 만들었습니다. 여유당, 나를 지키는 울타리. 18해의 긴 유배 생활이 끝나고 정약용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화려한 복귀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 정약용에게 그런 복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가 떠났던 자리는 이미 수많은 다른 이름들로 채워져 있었고 세상은 그를 간절히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는 대신 자신의 집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여유당입니다. 그에게 여유당은 철학이 아니라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유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느긋함이나 한가로움이 아닙니다. 살얼음이 언 강을 건너는 코끼리처럼 사방을 경계하고 살피며 조심조심 한 걸음씩 내딛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 조바심 내지 않았고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우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무에게도 불리지 않는 고요한 방에 홀로 앉아 계신가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그 거실이 외롭게 느껴지시나요? 그 고독은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신이 허락한 당신만의 여유당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과 우리의 삶은 닮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넘긴 당신의 발자국은 세상이 몰라줄지언정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존엄합니다. 오늘 정약용의 기록을 따라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존엄에 대해 조용히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문득 세상의 쓸쓸함이 밀려올 때 이 이야기가 잠시 머물 수 있는 당신만의 여유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얼음판을 건너듯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단단하게 하루를 넘겨온 당신의 시간은 누구에게 말해지지 않았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조용히 함께 걷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존엄합니다.